자, 반장들 반가워요. 이제 10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잘 정리해야죠. 10월 2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이 반장, 오늘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당정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충격이다, 경악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충격이나 경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요. 후속 대응이 좀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최 반장. 어제 저희도 뭐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요. 오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요.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다면서요? 네, 여야 4당은 그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서 특별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당은 현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당을 배제하고 좀 처리를 하는 게 사실상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좀 설득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최 반장 잘 웃던데 뭐 좋은 일 있어요? 몰라요? 무슨 좋은 일 있나요? 우리 아니, 들어가서?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싼 매물이 늘고 거래는 급감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서울 전체로 보면은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3% 올랐는데 7주 연속 오름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아직까지 먹히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또 낙관이 어렵잖아요. 근데 시장의 변화를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요.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기 바란다는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뭐 그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저 장소가요. 백범 김구기념관이에요. 그 문 대통령이 그 김구기념관에서 행사를 갖게 돼서 참으로 뜻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1919년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김구 선생이 알렸다. 이렇게 그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결국 경찰의 뿌리 또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저희가 언급했던 대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작업이 오늘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저희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JSA의 초소 병력 화기 철수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 3자 공동 검증을 하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은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민간인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한번 가죠. 언제? 아니 먼저 날 잡아서 한번 갑시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나중에 이제 양 반장 돌아온 다음에 다시 좀 의논해요. 그 먼저 이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발표된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논의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또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이윤석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을 요약하면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국가 회계 시스템을 모든 유치원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윤석 국회반장의 발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반장의 발제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유치원을 유치원답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이 오늘 오전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죠.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에 실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500개 학급을 만들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1000학급으로 목표치를 늘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에듀파인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에듀파인은 일종의 국가 회계 시스템입니다. 이미 사립초중고교에선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에선 일부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도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 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 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서울 등 주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들의 비리 백태가 공개됐습니다. 서울만 해도 모두 76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2013년 이후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유치원 31곳과 사립유치원 45곳의 적발 내용이 공개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유치원은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으로 약 645만 원을 썼습니다. B유치원 원장은 2014년 12월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860만 원을 유치원 공금으로 냈습니다. 유치원 행정직원에게 지시해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한 겁니다. C유치원의 설립자, 개원 당시 유치원 물품 구매 등 각종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 연수경비 명목으로 홈쇼핑에서 옷을 사는 등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육당국은 적발된 부정회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자금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선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징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 여당의 대책 발표와 비리 유치원 공개를 하루 앞둔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핵심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어떤 개인 재산이 들어간 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정만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금까지 그 사립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문제됐었던 거의 대부분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답답해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진전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어느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각종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민단체 쪽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좀 밋밋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우리 복부장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NGO 측에서는 좀 박한 평가를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터트린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도는 또 크게 한 건 한 거 아니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와 여당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교육부와 교육 당국들이 했어야 하는 일들을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거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는 계속해서 이걸 질책하고 눈 부릅뜨고
제대로 하는지 봐야 될 사안이고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박 의원은 일부 유치원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유은혜 부총리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행동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악을 쓰고 로비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 교육부가 여기 끌려다녔어요. 또다시 유치원 연합회 측의 집단 행동, 이기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박용진의 생각이고 정부 여당의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저희 요청 사항이에요. 박 의원, 우리 정치부 회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치부 회의에서도 관심 갖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런 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남은 과제가 더 중요해요.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지면 사실은 이 동력을 상실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동안 못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정치부 회의 반장님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회의도 유치원 문제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반장 발제였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음악이 고다방 배경음악 아니에요? 저쪽 고다방 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이렇게 제 걸 평소에 이렇게 흠모했나 고다방은 봅니다. 원래 심판장 것도 많이 패러디 했잖아요. 네. 원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렇게 그렇죠. 줄여 쓰고 하는 좋은 거예요. 거니까요. 좋은 거는 예. 네. 자, 오늘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내놨죠. 그 핵심은 역시 이제 공공성 강화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학부모들은 뭐 분노 또 걱정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아까 시작할 때 이 반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응이 나왔죠, 바로. 네, 당정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을 보면요.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건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두 가지였다면서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이 개인 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한유총은 그러나 오늘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이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와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유총 측은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입장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강경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글쎄요. 아까 그 이 반장이 소개했던 어제 한유총 측의 기자회견 내용도 보니까요. 상당히 그 비대위원장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수위가 높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후속 대응은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아직은 예단할 상황은 아니고 그 유치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감사 결과가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어제 미리 공개한 일부 지방의 지역에 이제 그 교육청이 있고 오늘 이제 전체가 다 공개가 됐는데 그 어때요? 그 실태를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뭐 다른 지역 유치원들도요 상황이 좀 심각한 곳들이 있습니다. 자, 부산시 교육청이 오늘 공개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A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설립자와 원장 소유의 비업무용 차량 주유비와 또 세금 그리고 보험료 등으로 약 2,300만 원을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설립자는 자택 도시가스 요금이나 개인 휴대전화 요금 등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570만 원 이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이 충북도 교육청이 공개한 내용에는 더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비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비, 잔액 등 모두 3억 7,500만 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가 적발돼서 고발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면 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회수하거나 또 외유성 해외 연수에 유치원 경비를 쓰는 등 황당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요, 이제 속보가 나오고 또 한유총 측의 대응 방안이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강남 3구,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처음으로 떨어졌다.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정부로서는 뭐 한숨을 쉴 수 있는 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좀 어두워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증시 상황, 어제 오늘 증시 상황이 말이 아닌데 연일 연중 최저점을 지금 이제 경신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오늘 또 나온 경제 지표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신반장이 유류세 인하 결정 소식, 또 이제 고용 관련 정책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신반장? 우리 경제가 지금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한국은행이 낸 자료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로 나타났습니다. 0%대 중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 올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였던 2.7%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 등 이 글로벌 악재가 쌓이면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중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오늘 부총재 등이 참석하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와 국내 금융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소식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놓고 공방이 많이 벌어졌죠. 네, 오늘 기재부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일자리 대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면서 공격을 했고요.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단기 일자리를 확대 해석을 해서 정부 대책을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유경제 혁신성장도 다 빠져버렸어요. 이러니까 제가 격화소양이라 그런 겁니다.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이런 대책을 갖고는 절대 고용의 질도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양도 일시적으로 늘어날 뿐이지 결국은 원상 회복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20페이지 가까이 중에 그 맞춤형 일자리 그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돼요. 전체적인 주안점이 민간 투자 활성화 그리고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부에서 그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로 폄훼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다. 네,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이 고용세습은 사회 정의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면서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박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범정부적인 상시 그 점검 체계를 마련을 하고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채용이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사 의뢰 등의 추적 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까지 아울러서 하는 이것은 건의기와 또 그 행안부 기재부 등등 합쳐서 추진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비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국회에서요.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 쪽에서 서로 난시냐 난청이냐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았다면서요? 네, 시작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였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놈만 팬다더니 소득주도 성장을 패다가 이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 놈을 더 패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어느 지점을 패고 있는지도 잘못 알아볼 정도로 눈에 난시가 있다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시력 교정부터 하고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책을 악용하는 행태. 네, 정의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눈에 안대를 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았습니다. 정의당이 난시면 한국당은 난청이라면서 이비인후과에 가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의 충고로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김성태 대표가 이비인후과에 다녀올 차례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것을 보면 불치병에 가깝지만 현대의학의 힘을 총동원해 치료에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똑바로 듣고 꼼수 없는 바른 정치를 하십시오.
고반장, 지금 이제 안대를 하고 나왔잖아요, 대변인이요. 저거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인가요? 저도 이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실제 눈에 다래끼가 나서 이 병원을 진짜 다녀온 거라고 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죠. 절묘했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기재위 얘기를 했지만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카풀 등 이제 신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고 공유 경제가 갈 길이라면은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상생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부분도 저희가 좀 간단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당정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열리는 거죠.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이슈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공교롭게도 중요하고 또 예민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승부처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죠. 또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단일 대우를 만들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자, 이에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감이 진행되겠구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늘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가 오늘은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도 무난하게 넘겼는데요.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무 보고도 자료 제출도 답변 태도도 아닌 의원들에게 나눠준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담긴 인쇄물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총장을 무시하든가 국감위원들을 무시하든가 이런 이제까지 되기보다 이런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호직에서 집어가지고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호직집을 이 말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가 그 전에 이렇게 하던 부분은 그래도 하다못해 테이프라도 뒤에 좀 발라가 그래도 총장이 인사 말씀인데 그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이렇게 호직에서 찍어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러니까요. 세상에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검찰총장의 인사말을 떡하니 호치키스, 스테이플러로 찍어주는 게 말이 되냐? 재본을 하든 그게 안 되면 이 호치키스를 찍은 부분이 보이지 않게 테이프라도 붙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면요. 네, 올려주시면요. 네. 그 유인물을, 인쇄물을 전해주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인사 말씀 표지를 포함해서 총 4장이었습니다. 첫째, 자, 오늘처럼 출력해서 호치키스로 찝어준다. 둘째, 자, 아니다. 이 정가윤 의원의 말처럼 재본을 해야 한다. 셋째, 이 의원들 앞에 노트북도 있지 않느냐. 출력할 필요 없이 파일로 넣어주면 된다. 이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봤는데, 자, 다정의 가족분들은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이렇게 한 차례 인쇄물을 갖고 호통을 친 데 이어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속기사였는데요. 국정감사 속 숨은 일꾼들이죠. 도성이 오갈 때나 너도 나도 발언을 해 말이 겹칠 때도 다 듣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나 다름이 없는 일꾼들인데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속기사분들 딱 앉아 계시니까 우리 정말 존경하는 봉욱차장 검사님하고 공안부장님하고 얼굴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질문을 막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제 자리가 그런가 봐요. 자, 제가 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본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법농단 수사였습니다. 내일 예정된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심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선배인 문무일 총장에게 직구를 날립니다.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임종원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들의 진술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도 이 물증이 없다 보니 의혹만 나열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검찰 출신이죠. 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선배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느낌이 지금 이 죄명도 10여 개 되고 범죄 사실도 30여 개 되는 것은 혹시 구속을 정당화할 만한 확실한 한 건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물량 공세로 저인 방식으로 많은 범죄 사실을 망라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게 하다 보면 안고는 없는 찐빵 아닌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건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은 각각 여야 의원들이지만 검찰 선배를 향한 후배들의 질문은 비교적 점잖았는데요. 자, 역시 검찰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 국무총장과는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자,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점을 질타했는데요. 동기라서 그랬을까요? 질문의 강도가 남달랐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영장을 내줬어야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원을 왜 자꾸 탓하면서 자기네들도 똑같은 짓을 하냐고. 이건 마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 거 아니냐. 법원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헌정사상 최초로 이렇게 지금 법원보다 좀 편한 국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태도라면은 검찰 내년에 또 어려워집니다. 제가 보고받기론 법리상 문제가 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영장을 내줬어야죠. 그러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가 한데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동참을 촉구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발상이자 여야 4당의 공조는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부 여당의 정치 행위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키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요.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최 반장이 다뤘잖아요. 근데 최 반장 발제를 듣고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 반장이 취재를 잘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늘 바로 또 여야 4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현 법원 하에서는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으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4당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부를 꾸린 뒤에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그리고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수사 경과를 보면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 분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추천하는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야 4당은 이른바 박주민 법안에 대해 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이어가기로 했고요. 동시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의무화한다든가 아니면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등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참여시켜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요청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이제 여야 사당이 이제 의견을 모았잖아요. 여야 사당이 하나의 안을 도출한다면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이유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여야 사당이 공조를 이어가면 뭐 과반수 확보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당장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죠. 여상규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연말쯤 마치고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배당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야 4당은 한국당도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도요, 또 이 특별재판부 그 설립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특별재판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오늘 여야 사당이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대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한 목소리를 내니까 더 불쾌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현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논의를 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현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면서 뭐 일종의 여지는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한 이후에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요, 최 반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 관련한 논의가 많이 나왔죠. 네, 뭐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뭐 이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문 총장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인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직접적인 견해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정말 윗선 수사로 가는 최대 갈림길이죠. 터닝포인트인데 관련한 질문도 오늘 국감법사위에서 쏟아졌는데, 문 총장은 아까도 저희가 그 발언을 들어봤지만요,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뭐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다만 그 구속 논리는 충분히 마련됐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임종원 전 차장 측에서는 행정처 차장은 재판과 관련해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속을 위한 검찰의 논리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썼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로서는 윗선 수사를 향한 상당히 중대한 기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속영장 자체가 2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서다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온다 그랬는데, 그 영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좀 추가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중에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관련해서 임종원 전 차장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당국자들과 강제징용 소송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전후에 양 전 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내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관련 문건을 근거로 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는요, 현 이동원 대법관도 거론이 돼 있습니다. 2016년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의혹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이 됐는데 임 전 차장 등이 작성한 재판 결론에 관한 문건이 당시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현 대법관에게 전달이 된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앞서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 사건을 가장 자랑스러웠던 판결로 꼽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 반장, 그 구속영장 안에는요, 그 법원행정처와 국회의원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도 들어있다면서요?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국회에서 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효 증거를 특허 심판원에서만 제출할 수 있고 특허 법원에서는 제출할 수 없게 한 입법을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방향의 입법은 아닙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헌법에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추진한다면 그거는 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당시 특허청이 추진하던 정책을 반대하던 법원행정처가 유 의원에게 특허청장을 질타해달라며 발언 요지를 만들어 부탁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에게 유 의원의 2심 재판 대응 방안을 작성케 했고 이 문건이 유 의원 측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유 의원은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유 의원은 행정처로부터 부탁받은 건 맞지만 이 소신대로 질의한 것이고 행정처가 재판 대응을 돕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비리에 연루됐던 각계 주요 인사들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김영란법 위반 1호 기소 대상자였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 대법원이 오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전 지검 그 얘기는 저희가 시시콜콜하게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지난번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이제 회식 자리에서 지급한 그런 혐의 등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해서 약 100억, 액수가 너무 커요. 10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강서 PC방 살인 사건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심신미약 관련한 이제 청와대 청원이 이제 100만 명도 넘었잖아요. 그 심신미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특별재판부로 갈게요.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추진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의 키를 쥔 조광특위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탄핵을 부정하고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당 대표격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정치권 소식을 비롯해서 어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 소식, 또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임무가 막중합니다. 다정의 웃음 담당 잼보 양 반장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번 주 정치부 회의가 뉴스룸만큼 진지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 반장에 빙의해서 이렇게 빙의해서 신잼 타임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훈훈한 소식입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7명의 청년 방탄소년단이 어제 특별한 무대에 섰습니다. 청춘이 공감하는 우리말 가사로 한글과 한국을 널리 알린 공로로 문화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카펫에 수트를 딱 차려입고 등장을 하니까 팬들의 환호성이 쏟아지죠. 자, 예상은 했지만 한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호주 수많은 다국적 아미가 집결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멋진 소감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오니까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가장 후배일 것 같은데 선배님들처럼 더 많은 사람들께 더 좋은 영향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 최초 또 최연소로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평균 나이는 23.7세, 같이 상을 받은 가수 윤상과 이 배우 이순재 씨는 각각 50살, 84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순재 할아버지의 손주뻘이 되는 건데 참 보기만 해도 뿌듯했을 겁니다. 그 전투복 입고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방탄하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긴. 절대로 방탄 조끼 안 입어도 얼마든지 되겠어. 네, 이순재 할아버지가 방탄 하니까 왠지 광고가 떠오릅니다. 1544 방탄 뭐 이런 거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의 좋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매일 방송에서 당당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뭐가 그를 이렇게 만든 건지 착잡하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선 법정 구속을 예상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조금 심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좀 괘씸죄 내진 본보기로 반성하지 않은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일부러 적시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법정 구속까지 해버린 겁니다. 자, 강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당사자 도도맘 김민아 씨입니다. 이 김민아 씨는 강 변호사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지난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나온 근황에 따르면 이 김 씨는 강남에 거주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취직한 건설회사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자녀들도 종종 만난다고 합니다. 자, 소송을 냈던 전 남편 조 씨 측은 4년간의 일들이 머리를 스쳐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연관 검색인, 자, 바로 김부선 씨입니다. 자, 믿었던 변호사가 돌연 구속이 돼버렸으니 아마 지금쯤 멘붕일 겁니다. 강 변호사는 당신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수임을 자처했었죠. 첫 경찰 출석 땐 울먹이기까지 한 김 씨도 강 변호사를 만난 후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뭐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섰으나 뭐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자,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구치소에 있는 만큼 사실상 변론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김 씨는 수임료 절반이 외상이라면서 이렇게 SNS에 모금의 글까지 남겼는데, 자, 그러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수임료는 환불이 될까요? 자, 만약에 강 변호사가 사건 전에 만약에 판결이 나서 내가 변호를 못 맡는다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돌려줄 것이고, 자, 아니면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서 괜찮습니다 라고 약정을 한 거라면 안 돌려줘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걸크러쉬 끝판왕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톡톡히 제 역할을 했는데요. 아무리 고성의 삿대질에 정신이 없어도 심의원 한마디면 상황 종료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부대변인. 김 의원님, 의원님들 서로 의원님들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의원님들 들어보세요. 의원님들. 들어보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래 되겠습니까? 진짜 피감기관이 이렇게 다 와 있는데 피감기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일날 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사퇴질하고 근데 되겠습니까? 자, 이런 카리스마 심의원을 무장해제시킨 세 사람이 있었으니 육군 창작 뮤지컬 신흥 무관학교를 홍보하고자 국회를 찾은 배우 지창욱, 강하늘, 그리고 인피니트 성규입니다. 자, 세 사람은 모두 연예병사 신분이죠.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와 문체위원들을 차례로 만났는데 방금 보셨겠지만 심의원은 기재위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강하늘 씨가 심의원의 펜을 자처하면서 방문이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자, 보시면 심의원, 자,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입니다. 자, 심의원을 보좌관은 의원님의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환희의 파워 허그를 나눴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자, 사실 저도 이 심의원을 실제로 꽤 자주 만났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JTBC를 찾은 심의원과 이렇게 직접 또 인터뷰도 했었는데, 자, 심의원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강하늘 씨를 바라보는 눈빛, 사뭇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심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함께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살벌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간만에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발제 마치고 안경을 벗고 돌아가겠습니다. 참고로 알은 없습니다. 오늘 발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신반장 애썼어요. 재미도 있었죠? 네, 저도 오늘 아예 양반장 데리고 왔거든요, 스튜디오에. 아, 그래요? 네. 양반장이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양반장 뭐 소개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집에서 다정해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건 그렇고요. 부장 혹시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요? 네. 오늘이 10월 25일이죠. 네, 오늘 10월 25일이긴 한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요. 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알아요. 아니 됐어요. 최 반장 알아요. 또 웃음 터질라. 저희 굳이 안 불러도 알고요. 오늘 독도의 날이잖아요, 최 반장. 맞습니다. 이 독도의 날인데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하겠소. 이렇게 고종 성대모사를 좀 해봤고요. 네. 이렇게 명시한 걸 기념한 건데요. 지난 2000년 민간단체가 지정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16개 시도 교총 그리고 우리 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등이 공동 주최로 경술국지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한 바 있는데요.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2005년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해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전국 방방곡곡 소셜미디어에서도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 독립운동가의 심장, 우리가 꿈꾼 대한민국을 기억하라 라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선 대한민국 독도 국제음악축제가, 또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의 안동역 광장에선 이 독도사랑 플래시몹도 펼쳐졌습니다. 네, 저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SNS에 재밌는 사진들이 몇 장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독도 모양을 한 컵케이크 있고 또 그런 머핀도 있고 이런 디저트들이 급식에 나왔다는 겁니다. 몰랐는데 오늘이 독도의 날이래, 너무 귀엽다 하는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왔는데 진지하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 이벤트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저기 학습 효과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최 반장 고종 성대모사는 뭐예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저거네. 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그나저나 이제 일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왜곡은요, 고 반장 멈출 줄을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이런 모임이 있다는데요. 이 모임이 최근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데에 대해서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대라 이런 질문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연맹의 회장인 이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양국 정부가 이 독도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설치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데요. 자, 신도 의원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 도발을 거듭해온 아주 극우 인사로 2011년 이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를 방문하고자 한국을 찾았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하는 등 말썽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강특위위원 여러 가지 최근에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요,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면서요? 네, 이 전원책 변호사 위원장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당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펼쳤잖아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탄핵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행사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태극기 부대는 밥을 굶으면서 내 자식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 이들을 배척하는 데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평론가가 아닌 당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말을 가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전원책 변호사께서 아직도 이제 말하자면 개인적인 그런 평론가 내지는 공부하는 학자 내지는 변호사로서의 그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그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구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혼란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혼란이 좀 있다. 네, 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요,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보수 대통합은 극우 대통합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이 보수의 핵심 가치는 헌법과 민주주의라면서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건 극우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왕 태극기 부대하고 극우 대통합 선언한 김에 태극기 부대와 일란성이 아니지 위란성 쌍둥이 일배하고도 대통합하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당 태극기 부대 일배의 완벽한 극우 대통합이 성사될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전 변호사는 하 의원이 나에게 경고할 이치는 아닌 거로 안다,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 의원의 말엔 자꾸 날이 서 있다, 그 날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간다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하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답변을 했는데, 전 변호사는 나에게 경고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경고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라 하면서 나를 의식할 게 아니라 국민을 의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의 갑질 논란이 또 한 건 터졌어요. 인터넷이 아주 시끄럽던데 교촌치킨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로 알려져 있죠. 교촌치킨 회장 일가가 직원을 폭행해서 퇴사를 해놓고도 다시 임원으로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2015년 폭행 사건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이 조선비즈가 보도한 영상입니다. 이 화면 가운데 저렇게 와이셔츠를 입은 남성이 이렇게 쟁반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바로 권원광 교촌 회장의 육촌 동생 권순철 신사본부장 상무입니다. 저렇게 손바닥을 들어서 직원을 때리는 액션을 취하는가 하면 쟁반을 들어다가 이렇게 때리려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는 이렇게 파가 담긴 통을 집어 던져서 이렇게 바닥이 막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또 직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 하기도 하고, 이 점장이 말리니까 아예 그의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까지 합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은 약 4분간 이어지는데요. 이 권 상무는 당시 사건이 불거진 이후 퇴직했다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핵심 요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심지어 복귀 이후 자신의 퇴직과 관련된 직원에게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터질 게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교촌이 그동안 친족 경영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촌 측은 저희 방송에 시작되기 직전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입장문을 냈어요? 예, 입장을 냈습니다.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린다면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입장이 나오겠네요.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속보를 저희가 또 그것도 챙겨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김병준 태극기 부대 통합 전원책 비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JSA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면은 관광객 등 민간인들도 JSA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다음 주 기기 설비 점검 등을 위해서 2년 8개월여 만에 개성을 찾을 예정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작업이 당초 예정대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비무장화 핵심 작업인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 또 병력과 화기 철수를 모두 끝낸 겁니다. 남북 당국과 유엔사는 내일부터 3자 합동으로 비무장화 검증 작업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이 작업이 끝나면 북측 지역 판문점 다리 끝에 우리 측 초소가, 또 우리 측 판문점 진입로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들어서게 되고요. 이 초소 교차 설치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된 다음 달부터는 JSA 내에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개성공단 관련 소식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단이 중단된 지 2년 8개월여 만에 방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동결했던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북 교류 탄력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 교류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 문제는 대북 제재 우리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선언을 비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불가피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이미 예상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거죠. 국무회의 당시 문 대통령 관련 언급 다시 들어보시죠.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유가 어찌됐건 한국당은 오늘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재정적으로, 안보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적극 요청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두고 오히려 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신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 나와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합의나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준 논란을 두고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한국당이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의 주체는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의 설명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는 조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고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문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이미 밝혔는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같은 비판에 청와대 다시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발언은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 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정의당도 오늘 여기에 입장을 보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상 국회가 갖고 있는 조약 체결 비준권을 들어 위헌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배신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의 이전 정권, 노태우 정권 시절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정립된 내용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불거진 평양선언 비준 논란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양선언 국회 동의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내. 네, 지금 이제 고반장이 발제했지만요.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요. 대북 문제 관련해서 전선을 확대하려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예정됐던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인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 시찰을 보이콧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통일부가 탈북민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조명균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키로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조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확정 짓고 해임 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보수 결집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쟁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엔 애시당초 한국당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일이고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도 국회 통과를 위해선 제적의원 과반 이상의 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정부 여당과 비슷한 입장이고 그나마 범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JSA 비무장화 작업은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저희가 이제 속보를 아까 전했고요. 철원 화살머리 고지 그 지뢰 제거 작업도 이제 계속 이제 함께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거기서 국군 추정 유해가 발굴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의 화살머리 고지에서 어제 처음으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는 두구로 추정이 되는데요. 인식표와 대검, 탄알 등 일부 유품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당시 장례 보고서, 부대 전사자 명부 등과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를 대조해본 결과 이 유해 한 구는 전쟁 당시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 소속의 고 박재권 2등 중사로 추정이 됩니다. 1931년에 태어난 박 2등 중사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3월에 입대를 해서 53년 7월 10일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정확한 신원은 가족 DNA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남북은 내년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이달부터 해당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 제거하는 작업 벌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유해는 아직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군은 지뢰 제거 작업 결과 어제까지 지뢰 14발과 폭발물 187발 또 소총과 대검 등 유류품 1,200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화살머리 고지는 6.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철의 삼각지 전투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군 당국은 이 일대에 남북한 군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프랑스군의 유해도 다수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탄생했던 화해치유재단 철위에 아주 본격적으로 나선 그런 분위기죠. 네, 오늘 이 외교부 조현일 차관이 일본을 찾아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급 협의를 가졌습니다. 외교부는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한일 관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을 비롯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문제가 바로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이 재단을 해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차관은 재단 해산을 목표로 하는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금액 중 남은 58억 원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로 어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남아있는 금액을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정 작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일방 파기로 여겨지지 않도록 또 일본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고려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쯤에는 가닥이 잡혀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요. 아무쪼록 관심이 큰 사안이잖아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일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베 일본 총리가요. 오늘 중국을 찾았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일본 총리가 단독 방문 형식으로 중국을 찾은 게 2011년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7년여 만에 중국 방문인 셈인데요. 7년 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오늘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고 이 중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일 양국 모두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아베 총리의 방중은 중일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은 중일 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해 성사가 됐는데요. 이 미중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이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일본 역시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에서 양국은 민감한 역사 문제나 영토 이슈 언급은 좀 최대한 피하면서 이 경제 협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가 기업인 500여 명을 데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아주 경제 협력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왜 뭐 할 얘기 있어요? 지금 예, 그 교촌치킨 아까 그 폭행 영상을 보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의 입장문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의 당사자 권상무가 바로 사표를 제출해서 회사가 또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군요. 퇴직 상태입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휴대폰, 그러니까 아이폰이 해킹됐다, 뭐 그런 그 논란하고요. 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지 클린턴 전 국무장관, 뭐 또 CNN 등의 이제 폭파물이죠. 뭐라 그래요? 폭발물. 아,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폭발물이 배달돼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평양 공동선언 비준 여야 공방 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배달 없으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노려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00여 차례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지역 배달업체 대표와 37명의 배달원이 무더기로 입건이 됐다는데 배달 주문량이 적거나 쉬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나 부녀자, 운전 미숙자가 모는 차량 등을 노려서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배달업체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이 크게 의심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진흥화되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과 보험사 측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경 쓰고 있네요. 안경도 잘 어울리고요. 우리 신발장은 완벽해요. 기숙사 사감인 줄 알았어요. 사감?